예. 이어서 사회 모의고사 해설을 들어가겠습니다. 자, 먼저 1번부터 보시면, 그렇게 어렵지 않은 문제입니다. 여성 고용 할당제. 여성에 대한 차별을 없애기 위해서 여성에 대한, 할당, 채용이나 승진의 일정 비율 우선적으로 할당하는 제도인데, 문제는 이게 기회균등을 보장하는 형식적 평등이 아니라, 약자를 우선 배려해서 결과적 평등까지 추구하려고 하는 실질적 평등과 관련되는 내용이거든요. 즉, 자, 우리 머릿속에 실질적 평등이라는 것은, 자, 약자 우선 배려를 통해서 결과적 평등을 하는 것이고, 형식적 평등은, 자, 누구나 똑같이 기회를 주면 결과에 대해서는 모르겠다. 개인 능력에 따라 알아서 해라. 라는 게 형식적 평등이고, 주로 이건 근대 국가에서 강조된 이념이라면, 실질적 평등은 약자 우선 배려를 통해서 결과적 평등까지 추구해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즉, 형식적으로는 불평등하지만은 약자에 대해서 우선권을 주면서 그들의 보호를 달성하려는 현대 복지국가에서 나온 가장 큰 특색입니다. 내용 보시면, 자, 먼저 여성 고용 할당제는 역차별 논쟁, 즉 여자를 먼저 고용하고 먼저 승진하다 보면 정상적인 남자들 입장에서는 내가 차별을 받고 있겠다. 즉 실질적 평등에서는 역차별의 논란이 있습니다. 기억 맞는 말이고요. 니은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고 결과의 형평성을 추구한다. 맞는 말입니다. 자, 우리 형평성이란 것은, 자, 실질적 평등과 유사한 개념으로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 디귿, 실질적 평등은 정치적, 법적 영역에서 강조되는 평등의 의미와 관련이 깊은 게 아니라, 자, 문제는 법적 영역에서 약자 우선 배려하다 보면 우리 부합의 평등의 이념이 깨지겠죠. 그래서 디귿은 법적 영역에서 이 부분이 틀렸습니다. 다음 리을, 선천적 조건이나 후천적 차이를 인정해서 그들에 대한 배려를, 약자에 대한 배려, 취약계층에 대한 배려를 고려하는 것이다. 그래서 리을도 맞는 말입니다. 자, 쉬운 문제라서 좀 간략하게 해설하겠고요. 다음 2번 보시겠습니다. 자, 다음과 같은 입장에서 사회 불평등을 분석하는 사회학적 개념인데, 우리가 사회 구조를 보는 관점 중에, 즉 사회 법과 제도, 문화를 보는 관점 중에 이 법과 제도, 문화가 구성원들끼리의 합의에 의해서 서로 이루어진 것이다. 그러면 이게 기능론인 것이고, 자, 아니다. 지배계급의 일방적인 강요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이다. 법과 제도가. 이게 갈등론인데, 이 갈등론 중에서 대표적인 게 마르크스의 계급이론입니다. 자, 이 마르크스는 계급을 생산수단의 소유 형태에 따라서 유산계급, 부르주아와 생산수단을 갖고 있지 않는 프롤레타리아, 무산계급으로 나눴습니다. 그래서 이 유산계급과 무산계급은 항상 충돌하고, 이 무산계급에 의한 혁명을 이루어서 생산수단을 공유하자라는 게 마르크스의 계급이론의 가장 큰 특색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자, 우리 사회는 불평등이 존재하고 소득이나 재산의 차이가 존재하며 수많은 불평등을 서로 합의되었다. 그러면 우리가 기능론이지만은 그게 아니라 경제적 불평등에 초래되고 항상 대립적 관계를 나타낸다. 자, 갈등론, 그 중에서도 계급이론에 대한 설명이다. 이렇게 문제를 푸시면 되고요. 자, 1번 계급에 대한 소속감이 강하다. 맞습니다. 그래서 서로 상대 계급을 박살내야 된다. 또는 착취해야 된다. 이렇게 보는 것이고, 마르크스의 이론론적 개념이다. 자, 계급을 어떻게 나눴나요? 생산선의 소유 형태라는 기준 하나에 따라서 분류했기 때문에 이론론적 개념이고요. 타 계층에 대한 적대감이 강합니다. 그래서 1번과 3번이 대립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1번이 맞고 3번은 틀린 말이고요. 4번 계급의 비연속적 이분법적 성격이 강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요 사이에 있는 중간 계층에 대한 설명이 불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4번 맞는 말입니다. 다음 3번 보실까요? 자, 흔하게 나온 많이 본 조직이죠. 우리가 이렇게 피라미드형 조직, 계층이 나눠져 있고 위로 올라갈수록 권한과 책임이 강한 이런 조직을 우리가 관료제라 그럽니다. 자, 미리 계층을 나누고 업무를 전문적으로 해서 시간이 지나면 위로 승진하고 연공서열이라고 그러죠. 그리고 위로 올라갈수록 권한이 강해지고 이런 업무들의
절차를 미리 규칙을 정해놓은 이런 조직을 우리가 관료제라 그러는데, 이게 근대 산업혁명 이후에 대규모 공장이 만들어지면서 이 대규모 공장에 대한 관리를 하기 위해서 이게 등장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점이 뭡니까? 수직적으로 업무를 처리하고 계층을 나누고 규칙과 절차를 중시하고 이러다 보니까는 부서 안일주의, 목적 전도 현상 또는 목적 전치 현상, 형식주의, 또 인간 소외 현상, 이런 현상이 나오다 보니까 특히 최근 들어서 정보화가 되면서, 정보화 세계화가 되면서 경쟁이 치열해지고, 자, 창의성이 갈수록 필요해지는 거죠. 그리고 유연성이 필요해지는 것이고, 그래서 이런 계층의, 즉 사장의 명령 또는 사장이 영업부의 명령을 하고 부장이 차장의 명령하고, 그래서 일반 사원에게서 명령이 하달됐다가 그 결과가 다시 올라가는 이런 형태의 조직 가지고는 창의성도 없고, 그렇죠. 사장의 일방적인 지시만 내려오는 것이니까, 그 다음 업무의 신속성을 해결할 수 없다 보니까 이런 것들을 해결하려고 하는, 이런 관료제 조직에서 벗어나려고 하는 탈관료제화 현상이 나오더라는 거죠. 그래서 팀제라든지 매트릭스 조직, 태스크포스, 네트워크형 조직, 이런 조직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선택지를 보시면 보기에 기업 근대 이후 산업화 과정에서 대규모 조직이 대규모화되었다. 관료제에 대한 설명 배경 맞습니다. 그 다음 니은 정보통신의 수단의 발달로 사회의 변화가 일어났다. 이것은 관료제에서 탈관료제로 가는 것이라서 관료제의 배경이 아닙니다. 디귿 신속한 의사결정이 경쟁력에 큰 영향을 끼쳤다. 역시 탈관료제에 대한 설명이고요. 리을 전문적 분업화 업무를 효율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생겨났다. 맞죠? 영업부는 영업부에서만 계속 일을 하고, 우리 군대 조직도 관료제죠. 육군은 육군에서만 계속 일을 하고, 해군은 해군에서만 계속 일을 하는 형태. 자, 이런 관료제 조직들은 전문적 분업화 업무를 효율적으로 만들려고 계층으로서 미리 정해놓은 규칙과 절차에 따라서 수직적으로 일을 하던 조직이었는데, 자, 세계 정보와 세계화로 인해서 이 관료제 조직이 한계에 부딪혔다. 그래서 니은 디귿은 탈관료제에 대한 설명이고요. 기역 리을은 관료제에 대한 설명입니다. 그래서 답은 2번입니다. 자, 다음에 4번 문제 보시는데요. 자, 문제가 좀 까다롭죠? 자, 우리 주택임대차 보호법을 물어보는 건데, 제가 원칙대로 한다면 우리가 물권, 채권에 대한 설명부터 다 해야 됩니다만은, 시간 관계상 또 지면 관계상 간략하게 우리 주택임대차 보호법의 등장 배경부터 설명을 할게요. 자, 임대차는 채권입니다. 근데 이 채권과 물권이 충돌을 하면 항상 물권이 이깁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제가 임대를 살고 있는데, 임차인으로 살고 있는데, 집 주인, 즉 소유권이나 물권이 바뀌면 새 집 주인이 와서 나가라면 주택임대차 보호법이 생기기 전에는 나는 집을 비워줘야 했다는 겁니다. 자, 첫 번째 문제점이 뭐냐면, 새로운 주인에게 임차인이 대항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채권이다 보니까. 그 다음 두 번째, 자, 채권과 물권이 충돌하면 물권이 항상 우선합니다. 다시 한번. 그러다 보니까는 임차로서 보증금을 내고 살고 있는데, 이 집 주인이 은행에서 돈을 빌리면서, 혹시 다른 사람한테 또는 돈을 빌리면서 저당권을 형성하거나 했을 때, 나중에 생긴 저당권 때문에 경매에 넘어가더라도 저당권자, 즉 물권인 저당권자가 먼저 돈을 빼더라는 겁니다. 다시 한번요. 먼저 임차를 살고 보증금을 내고 살고 있는데, 나중에 생긴 저당권이 먼저 돈을 경매 시 빼가더라는 겁니다. 이유는 채권이라서. 자, 다시 한번요. 자, 나중에 생긴 저당권이나 물권이 임대차보다, 임차 보증금보다 우선 돈을 빼가더란 얘기예요. 즉, 주택임대차 보호법이 있기 전에는 임차인은 새로운 주인이 바뀌어서, 즉, 소유권자, 물권자가 바뀌면 나가라면 나가야 됐고, 그 다음, 내 집,
나보다 나중에, 가령 제가 2014년 1월 1일에 집을 임차를 보증금을 내고 살고 있는데 2014년 2월 1일에 집주인이 은행에서 저당권을 설정하고 돈을 빌리고 안 갚았더니 이것 때문에 경매에 넘어가더라는 거죠. 그랬을 때 얘가 먼저 돈을 빼가고 그 다음에 남으면 제가 빼가더라는 얘기예요. 내가 먼저 살고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이걸 고치기 위해서 주택임대차보호법이 등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자, 먼저 대항할 수 있도록 해주고, 자, 나중에 생긴 저당권보다는 임차 보증금을 우선 받을 수 있도록 해주고 하는 법이 가장 큰 내용이죠. 그래서 먼저 새로운 주인에게 대항하기 위해서는, 자, 거주하고 그 집에 전입신고를 한다면 나중에 생긴 집주인보다 집주인에게 그 보증 기간만큼을 대항할 수 있어서 그 집에서 임차인으로서 계속 기간만큼을 살 수 있게 된다 얘기고요. 그래서 대항력 요건은 이렇고요. 그 다음, 자, 나중에 생긴 저당권보다, 즉 물권보다 우선 변제를 받기 위해서는, 자, 조심하실 건 먼저 생긴 저당권한테는 당연히 먼저 생긴 저당권이 돈을 받아갑니다. 경매 시에. 근데 나중에 생긴 저당권보다는 우선 받겠답니다. 이거 헷갈리지 마셔야 돼요. 우선 변제를 받기 위해서는 거주 전입신고에다가 동사무소에서 전입신고를 받으면 된다. 자, 임대차는 원래 물권한테 충돌하면 깨지는 거지만, 즉, 물권이 우선하지만은, 지금 이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전입신고하고, 죄송합니다. 거주 전입신고를 하고 동사무소에서 확정일자를 받으면, 물권처럼 봐주겠다는 얘기입니다. 물권은 아니고, 그래서 나중에 생긴 물권인 저당권보다도 얘가 먼저 돈을 빼갈 수 있도록 해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 채권의 물권화 경향입니다. 원래 임대차는 채권인데 물권처럼 봐줘서 후순위 저당권보다는 경매시 돈을 먼저 빼가게 해주겠다. 꼭 좀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문제 보시면요. 자, 세입자는 남편의 직장 문제로 당분간 새 집에 거주하기가 어렵게 됐어요. 전입신고를 하고 확정일자까지 받았는데 문제가 생길까요? 했더니 공인중개사가 등기부 등본을 확인해보니 계약 일자 이후에 땡땡은행에 저당권이 설정되었군요.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대비책을 마련하셔야 되는데 지금 뭘 못 갖췄어요? 거주를 하지 못했죠. 지금 거주 요건을. 자, 보시면 기억과 니은을 갖출 경우, 즉 거주와 전입신고를 할 경우 우선 변제권을 확보할 수 있다가 아니라, 자, 우선 변제권을 확보하려면 어떻게 된다고요? 동사무소에서 확정일자 받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러면 그때부터 얘보다 나중에 생긴 저당권보다는 경매시 돈을 먼저 변제 받을 수 있다 얘기고요. 그래서 기억 틀렸습니다. 자, 그 다음 니은 세입자가 대항력을 갖추려면, 자, 대항력 요건은 새로운 주인에게 보증기간만큼 살 수 있다라고 대항하려면 거주와 전입신고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니은도 틀렸고요. 그 다음 디귿. 자, 등기부는 누구나 열람 가능하며 등본을 교부받을 수 있습니다. 맞고요. 그 다음 저당권은 아까 우리 3회에서 설명을 했습니다. 자, 제한물권 중에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저당권은 등기부의 을구에 기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답은 3번입니다. 리을은 맞는 말이고요. 자, 다음에 5번 설명 들어가겠습니다. 자, 미국의 사회학자 머튼이 문화적 목표와 그 목표를 달성하는 제도화된 수단에 적응하는 사람들의 유형을 구분한 것,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자, 이건 어디서 나온 거냐면요, 우리가 일탈 이론입니다. 일탈 행동에 관련된 이론인데, 자, 일탈이란 건 그 사회적으로 옳다고 여기는 것에서 벗어나는 것인데, 그 중에 대표적인 이론이 아노미 이론입니다. 자, 아노미라는 것은 규범, 규칙이 규범, 규칙 이런 뜻입니다. 여기서 A는 without, 없다는 뜻이고, 규범, 규칙이 없는 상태에
따라서 사회적으로 옳다고 해기는 것에서 자, 벗어나는 것. 일탈은 벗어나는 거죠. 그래서 이 아노미론은 두 가지의 형태가 있다. 이걸 좀 꼭 기억하셔야 되는데 첫 번째가 여러분이 흔히 알고 있는 디르켐의 아노미 이론입니다. 자, 이 디르켐의 아노미 이론은 뭐냐면 이 사람이 자, 프랑스 학자인데 19세기 프랑스가 자, 농업사회 공동체를 중시하던 사회에서 산업혁명으로 산업사회를 가면서 공동체가 붕괴가 되고 자, 기존의 농업사회에 있던 가치관에서 새로운 사회로 넘어가는데 가치관은 아직 만들어지지 않은 상태들하는 거예요. 가치관이 아직 확실히 자리 잡지 못한 상태에서 사람들이 어디에 가치관을 두고 이 판단을 해야 될지를 모르겠더라. 이 상태를 디르켐이 아노미라고 얘기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디르켐의 아노미로는 자, 가치관이 바뀌면서 아직 한계의 새로운 가치관이 형성되지 않는 사회에서 발생하는 이 무규범 상태를 아노미라 그런다. 이 이론이고요. 그 다음 두 번째 미국의 사회학자 머튼의 아노미 이론은 뭐냐면요. 이 사람은 자, 사회가 추구하는 목표와 그 사회에서 인정하는 수단이 불일치하다 보면 일탈이 생긴다. 즉, 우리 사회에서 추구하는 뭐 권력을 잡으려고 하는, 명예를 높이려고 하든 또는 돈을 많이 벌려고 하든 이런 목표는 있는데 그 수단, 이 수단이 합법적이고 제도화되지 않던 수단이 나오다 보면 이게 일탈로 바뀔 수 있다. 이 얘기거든요. 이 아노미론 중에 머튼은 이 사회가 추구하는 그 목표와 그 목표를 달성하는 그 수단 사이에 사람들이 어떤 태도를 보이느냐 가지고 5가지 형태로 사람의 형태를 분류를 한 겁니다. 첫 번째가 사회가 받아들이는 문화적 목표를 받아들이면서 그 사회적으로 인정된 합법적인 수단들을 받아들이는 것들, 이런 인간의 유형을 우리가 동조형이라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 혁신형은 사회가 추구하는 목표를 자기도 추구를 하던데 사회에서 인정하는 합법적이고 제도화된 수단은 거부하다는 거죠. 즉 돈을 벌기 위해서 법을 어기고 사람을 죽이고 사기를 치고 이런 것들이 바로 이제 혁신형이다. 또는 일탈형이, 이 사람들이 일탈이 나타나겠죠. 자, 그 다음 의례형은 목표는 인정하지 않는데, 즉 관심도 없지만 사회가 추구하는 규칙이나 수단은 받아들이는 거죠. 우리가 관료제에서 나오는 규칙과 절차만 중시하는 입장들인 거죠. 즉 공무원이 존재하는 목적, 뭐 올바른 행정, 국민을 위한 행정보다는 자기가 지켜야 할 규칙, 뭐 절차, 문서에만 집착을 하는 것들, 이게 이제 의례형인 것이고, 반역형은 자, 현존의 가치를 부정하는 겁니다. 즉 나는 지금 우리 사회가 추구하는 목표를 인정하지 않겠고, 즉 부자가 되려는 것들, 이런 것들은 인정하지 않겠고, 외려 다 같이 잘 살자는 사회주의를 추구하고, 그 다음 우리 법이 인정하는 그런 수단들도 역시 인정하지 않겠다. 반역자형, 쿠데타를 일으킬 형들인 거죠. 자, 이거 구분하셔야 되고, 참고적으로 도피형은 문화적 목표를 인정하지 않고, 즉 사회에서 추구하는 목표, 남들이 추구하는 목표는 거부하고, 그 다음 그들의 수단마저도 거부하는 것이죠. 그래서 산속으로 숨어 들어가거나 현실의 생활에 대해서, 현실의 목표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도 가지고 있지 않는 형태의 사람들을 우리가 도피형이라고 그러고, 그 중에서 일탈이 가장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것은 이 혁신형에 해당되는 사람들이겠죠. 즉 사회가 추구하는 목표는 자기도 추구하면서 제도화된 그 수단에 대해서는 자기가 인정하지 않고 불법적인 수단들을 통해서 사회의 규범이라든지 가치관에서 벗어나려는 행동을 할 것이라는 거죠. 자, 문제 보시면요. 자, 1번 기억은 일탈적 행위를 가장 빈번하게 일으킨다. 우리가 자, 일탈적 행위를 가장 빈번하게 일으킬 사람은 니은입니다. 니은. 그 다음 2번 니은은 시키는 대로만 하는 관료제 조직에서 많이 나타난다. 자, 관료제 조직은 여기 의례적인 것들, 목표는 신경 쓰지 않고 인정하지 않으면서 오로지 규칙, 절차만, 수단만 집착하는 경우. 그 다음 3번의 디귿. 디귿은 약물 중독자나 알코올 중독자, 현실 도피한 무슨 도사,
뭐 종교인들, 우리 산속에 숨어 들어간 이런 사람들은 아예 여기에 존재하지 않는 우리가 도피형에 해당되는 사람들입니다. 도피형. 제시문에는 없는. 그 다음 4번 테러리스트나 혁명과 같은 저항자형은 바로 리을이죠. 기존에 우리 사회에서 인정되는 그런 목표를 인정하지 않고 그 목표 자체를 바꾸려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답은 4번입니다. 예. 다음 6번은 우리가 사회 조직, 사회 집단과 사회 조직의 종류를 물어보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지금 제시문에서 나온 것들이 어디에 해당되는지를 연결하는 건데요. 우리 지금 제시문에 나온 게 뭐냐면, 자, A대학, 동굴 동아리, 그 다음 은행, 그 다음 축구팀, 다음 또다시 A대학 나와 있고요. 그 다음 가족. 이게 이제 사회 집단, 사회 조직에 해당되는 것들이 지금 이것들이건데, 요것들이 우리 나와 있는 보기 보시면 가나 다라 중에 어디에 해당되는가 이걸 찾는 문제입니다. 먼저 가는 전인격적 관계와 자연 발생적으로 구성된 집단. 자, 우리 구성의 의지에 내 의지가 없이 자연스럽게 생긴 우리가 집단을 공동사회라 그럽니다. 반면에 우리가 일정한 의지를 가지고 결합, 구성이 된 집단을 우리가 이익사회라고 그런다면 가는 공동사회. 다음 나는 포인트가 공식 조직 내에서 공통의 관심사를 가지고 생긴 집단, 비공식 집단, 비공식 조직입니다. 그 다음 다는 둘 이상이 소속감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만나는 집단을 우리가 사회 집단이라 그럽니다. 즉 사회 집단 안에서 분류 유형으로 우리가 내 집단, 외 집단, 공동사회, 이익사회, 1차 집단, 2차 집단 이렇게 분류를 하는 겁니다. 그 다음 가입과 탈퇴가 자유롭고 공동의 목표를 가진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만든 집단, 우리가 이걸 자발적 결사체라 그러는데, 가입과 탈퇴가 자유롭다고 해서 여러분이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일정한 요건을 갖추었다면 가입과 탈퇴가 자유로운 겁니다. 무턱대고 아무 사람이나 가입과 탈퇴가 되는 게 아니라 일정한 요건을 갖춘 사람들 중에서 가령 뭐 서울 시민이라면 누구나 이런 조직들입니다. 그래서 전 인격적 관계와 자연 발생적으로 형성된 집단, 즉 공동사회에 구성되는, 공동사회에 해당되는 것은 가족이겠죠. 가족. 자, 여기 가족이 공동사회에 해당되는 것이고, 공식 조직 내에서, 자, 신경 쓰실 건 공식 조직 내에서입니다. 공식 조직 내에서 친밀감과 관심사로 만들어진 비공식 조직에 해당되는 것은 우리가 보시면 동아리, 그 다음 축구팀, 자, 공식 조직, 대학이라는 공식 조직 내에서, 그 다음 은행이라는 공식 조직 내에서 관심과 취미에 따라 만들어졌기 때문에 비공식 조직은 동아리와 축구팀이고요. 그 다음 둘 이상의 사람이 소속감, 아까 우리 줄 걷던 다가 해당이 되겠네요. 뭐 대학, 동아리, 은행, 축구팀, 그 다음 가족, 이것들이 다 해당이 될 것이고요. 그 다음 자발적 결사체에 해당되는 것은, 자, 동아리와 축구팀은, 자, 자발적 결사체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답은 3번입니다. 자, 다음에 7번 법률 제정 개정 절차입니다. 자, 국회의원과 우리 정부가 법률안을 발의 제출을 하면 국회의장이 소관 상임위원회를 거쳐서 본회의에 상정을 하고 여기서 의결이 되면 대통령에게 송부되어 대통령이 공포를 하거나 또는 돌려보내면 다시 국회의장이 재의결할 수 있는 과정. 이게 이제 법률안의 성립 절차를 적어 놓은 건데요. 자, 문제 자체는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1번 가는 상임위원회이다. 가는 정부가 해당되겠고요. 2번 정부도 법률안을 제출하는 것은 의원내각제 요소에 해당한다. 맞는 말씀입니다. 우리 원래 법률을 만드는 것은 입법부의 고유 권한인데 의원내각제에서는 정부도 법률안을 제출할 수 있게 하기 때문에 맞는 말씀이고, 3번에 자, 상임위원회 제도는 능률적 국회 운영을 위한 제도이다. 맞습니다. 능률성 또는 전문성 확보를 위해서 각각
소관된 위원회별로 안건을 심사하고 처리하도록 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4번에 다가 공포한 법률은, 즉 대통령이 공포한 법률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20일이 경과하면 효력이 발생합니다. 물론 특별한 규정이 있으면 그 규정대로 효력이 발생하겠고요. 답은 1번입니다. 너무 쉽게 나왔습니다. 자, 다음에 8번. 자, 정당별 의회 의석 분포 나타낸 것인데 가에서 나로 바뀌었을 때 나타날 수 있는 현상. 자, 가는 국회의원 총수가 200명인데 한 개 정당이 과반수를 넘어가고 있고 그 다음 한 개 정당이 이를 견제할 만한 세력으로 등장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를 양당제라고 하는 것이고요. 반면에 어떤 한 개 정당도 과반수에 육박하는 의석을 차지하지 못하고 여러 개의 정당이 이렇게 나눠져 있을 때 이걸 우리가 다당제라 그럽니다. 당 숫자가 아니라 머릿속에 기억하실게 한 개 정당의 과반수에 육박하는 의원 수를 차지하고 있고 나머지 한 개 정당이 그것을 견제할 만할 때를 우리가 양당제를 한다는 걸 꼭 좀 기억을 하셔야 되고요. 자, 문제를 보시면 자, 보기에 정책 추진력이 약해질 것이다. 자, 가에서 나로 바뀌면 다당제로 가면 어떤 한 개 정당도 과반수를 차지하지 못하니까 정책 추진력이 약해지겠죠. 다음 니은 정치적 안정성이 높아질 것이다. 이건 양당제일 때 그러겠죠. 둘이서 한 개 정당이 과반수를 차지했으니까. 다음 디귿 정치적 책임 소재. 양당제 세 당이 되겠죠. 둘 중에 한 명이 잘못을 했을 거니까. 리을 다양한 의사의 반영이 쉬워진 건 다당제죠. 자, 어렵지 않습니다. 양당제는 두 개의 정당이 서로 권력을 잡고 있거나 주도권을 잡고 있기 때문에 책임 정치의 실현이 가능하고 안정성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단점은 다양한 의사를 반영하기 어렵고 소수의 의견이 반영되기 어렵습니다. 반면에 다당제에서는 다양한 계층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고 그 다음 소수의 의견도 반영될 수 있습니다. 반면에 단점은 안정성이 떨어지고 책임성이 떨어지고 이럴 수 있습니다. 또 양당제에서는 두 개 정당이 있으니까 둘이 싸웠을 때 해결이 곤란하지만은 다당제에서는 여러 정당이 존재하다 보니까 정당 간의 대립 시 해결이 좀 용이할 수 있습니다. 자, 나머지 것들까지 좀 봐두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 9번 가시겠습니다. 자, 우리나라 혼인제도 옳지 않은 것 고르기입니다. 협의상 이혼이나 재판상 이혼 모두 재산분할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혼인 중에 형성된 재산이라면. 그 다음 니은 혼인 파탄에 대한 위자료 청구권은 협의이혼, 재판상 이혼 모두 인정이 됩니다. 유책 책임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자, 다음 3번 사실혼 관계가 있었으면 혼인의 효과로서 서로 부양 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데 우리 사실혼이란 게 뭡니까? 혼인신고만 없는 겁니다. 공동생활은 존재했지만 혼인신고만 존재하지 않았을 때 우리가 사실혼이라 그럽니다. 그러면 사실혼은 공동생활이 인정이 됐기 때문에 공동생활을 유지하기 위한 부양의 청구는 서로 인정됩니다. 그래서 우리 사실혼에서 조심하실 게 뭐냐면 이 사실혼에서는 공동생활을 전제로 하는 효과는 인정이 안 된다. 죄송합니다. 인정이 된다. 다만 법률, 혼인신고라는 이런 법률적 행위를, 혼인신고를 전제로 하는 효과는 인정이 안 됩니다. 그래서 혼인신고가 있어야만 되는 것들, 상속, 그 다음에 친족관계 발생, 성년의제, 이것들은 사실혼에서 인정이 안 됩니다. 반면에 동거, 협조, 부양의 의무, 그 다음 일상가사 대리, 우리 일상적인 생활을 서로 대리하거나 이런 것들은 사실혼에서 서로 가능합니다. 공동생활이 있었기 때문에 다시 한번요. 공동생활에서 필요한 것들은 사실혼에서 유지된다. 혼인신고가 필요한 것들은 사실혼 관계에서는 인정되지 않는다. 이거 좀 알고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답은 3번이고요. 4번 미성년자가 법률상 혼인하게 되면 즉 혼인신고했기 때문에 성년의제가 인정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년으로 간주하기 때문에 부모의 친권으로부터 독립하게 됩니다. 자, 생산가능 곡선이 나왔습니다. 문제 10번에. 자, 우리 생산가능 곡선은 뭡니까? 주어진 생산 요소로서, 즉 주어진 생산 요소로서 가장 효율적으로 생산할 수 있는 점들만 연결한 선입니다. 다시 한번요. 우리 생산가능 곡선은 개념이
가지고 있는 생산 요소를 가지고 최대한 생산할 수 있는 그런 물건들의 조합들만 연결한 선. 그래서 이렇게 생산 가능곡선을 그린다면 XJ, YJ 되었을 때, 자, 내가 가지고 있는 생산 요소, 노동, 토지, 자본 등을 모두 쏟아부어서 XJ만 생산하면 10개를 생산할 수 있다는 얘기고, 또 YJ만 생산하면 10개를 생산할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요 점들이 다 그런 가장 효율적으로 효율적으로 생산할 수 있는 점들을 연결한 선이고, 요 안쪽에 있는 것들은 비효율적 생산을 하고 있는 점들입니다. 그리고 요 바깥에 있는 점들은 생산이 지금은 불가능한 점들이죠. 맞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돼야 되죠. 생산 가능곡선이. 그래야만 생산이 가능해지는 거고. 다시 한번요. 이 생산 가능곡선 상의 점들이 가장 효율적인 점들입니다. 다만 우리가 조심할 게 뭐냐면 이 생산 가능곡선의 형태가 이제 원점을 향해 오목하거든요. 자, 그렇기 때문에 기회비용이 체증하게 됩니다. 자, 무슨 말씀이냐면요. 보시자고요. 우리가 YJ만 모두 생산하면 주어진 생산요소서 YJ를 10개 생산할 수 있습니다. 맞죠? 그런데 XJ를 조금 더 생산하려고 그랬더니, 자, 제 편의상 그냥 한 2개 정도라 그럴까요? 2개 정도를 생산하려고 그랬더니 YJ 생산을 반드시 줄여야만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 점으로 옮겨왔을 때 가장 효율적 생산이 되는데, 그럴 때 자, 요 크기만큼이 기회비용이 되더라는 거죠. 즉 이만큼을 YJ를 버려야만 XJ를 하나를 생산할 수 있다는 얘기고, 죄송합니다. XJ를 2개를 생산할 수 있다는 얘기고, 또 XJ를 2개를 더 추가적으로 생산하려고 그러면 YJ 생산을 줄여야만 되는데, 얼마를 줄여야 되냐면 요 크기만큼을 더 줄여야 되는 거죠. 그래서 YJ 생산을 늘리면 늘릴수록 포기하는 것, 즉 기회비용이 갈수록 이 크기가 증가하게 되더라는 얘기죠. 그 이유는 뭐 때문이냐면 그래프를 이렇게 그렸으니까 그렇죠. 원점을 향해 오목하게 그렸기 때문에 갈수록 기회비용이 증가하게 되는 겁니다. 만일에 이렇게 일정한 곡선을 그리게 되면 이때는 기회비용의 크기가 XJ 생산을 늘릴 때 기회비용의 크기가 갈수록 증가되는 게 아니라 그냥 일정한 크기만큼으로 기회비용이 계속 감소해 오겠죠. 하나씩 늘릴 때마다. 그래서 곡선의 형태에 따라 그렇습니다. 자, 보시자고요. 기억, 갑국이 XJ 생산을 증가시킬수록 포기하는 YJ 양, 즉 XJ 생산에 대한 기회비용은 어떻게 됩니까? 원점을 향해 오목하니까 얘를 증가시킬수록 얘는 갈수록 기회비용이 증가하게 됩니다. XJ 생산을 증가시킬수록. 그래서 YJ 양은 증가한다로 고쳐져야 되고요. 니은 을국에서는 자원의 희소성이 존재하지 않는다. 자, 우리 XJ, YJ를 다 같이 생산을 못하고 을국에서조차도 XJ 생산을 늘리면 YJ를 하나를 줄여야만 되는 거죠. 즉 희소하니까 다 같이 선택하지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하향하는 생산 가능 곡선이기 때문에 역시 얘도 원점을, 자, 희소성이 있기 때문에 두 가지를 동시에 생산하지 못하고 하나를 생산하면 반드시 하나는 줄여야 된다는 얘기죠. 다만 그 기회비용이 갈수록 증가하느냐, 일정하느냐, 감소하는 차이일 뿐이지 희소성은 있는 겁니다. 그 다음 디귿, 병국에서 XJ 한 단위 추가 생산의 기회비용은, 자, 이 경우는 자, 하나씩 증가시킬 때마다 포기하는 YJ의 크기가 다 일정합니다. 그래서 모든 점에서 동일하다. 맞는 말이고요. 리얼, XJ 또는 YJ만을 생산할 때의 기회비용은 세 국가에서 모두 동일하다. 맞습니다. XJ만 생산한다. 갑국에서 XJ 생산 10개 생산합니다. 기회비용은 YJ 10개. 을국에서도 역시 XJ 10개 생산한다 그러면 기회비용은 YJ 10개. 병국에서도 XJ 10개 생산한다 그러면 기회비용은 YJ 10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셋 다 기회비용은 하나만 생산했을 때의 기회비용은 다 일정합니다. 자, 다음에
1번 보시겠습니다. 다음 그림은 정치 문화의 유형을 분류한 것, 사례가 잘못된 것은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A형부터 보시면 정치 체계. 자, 누가 나를 다스리는지, 누가 어떤 권력을 갖는지 관심 없고 참여도 안 됩니다. 우리가 이걸 A 유형을 우리가 향리형이라 합니다. 반면에 B 유형은 누가 나를 다스리고 어떻게 해서 선출됐는지 관심을 있는데 참여는 하지 않습니다. 이걸 우리가 신민형이라 그럽니다. 반면에 C는 정치 체계에 대한 인식도 있고 역시 참여조차도 열심히 한다. 활발하게 하면 우리가 이걸 참여형 정치 문화라 합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해당되는 것 각각 찾기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A형이 향리형, B가 신민형, C가 참여형 이렇게 됩니다. 자, 먼저 1번 A 유형 갑국의 국민들은 요구사항이 있는 경우 해당 공공기관에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한다. 이것은 어디에 해당됩니까? C, 참여형에 해당되는 겁니다. 그래서 1번이 틀렸고요. 그 다음 2번 나머지 다 지금 맞는 말들이거든요. 2번 을국의 국민들은 정부기구의 구성과 운영 등에 대해 알지 못하고 있다. 즉 정치체계에 대한 인식이 없으니까 향리형에 대한 설명 맞습니다. 3번 B 유형은 자 병국의 국민들은 바쁜 농사철에도 국가 위기 극복을 위해 징집명령에 예의 없이 복종한다. 자, 참여는 없고 국가의 명령에 의해서 국가의 정치 체계에 대한 산출에 대해서 복종하는, 그래서 B 유형 해당 맞습니다. 그다음 4번 B 유형 전국의 국민들은 개정된 국민제도의 문제점을 알면서도 연금 납부를 계속하고 있다. 역시 정치 체계에 대한 참여나 요구가 없기 때문에 신민형에 대한 정치 문화, 신민형 정치 문화에 해당되는 사례에 맞습니다. 그래서 답은 1번이고요. 다음 12번 보시겠습니다. 국제사법재판소에 대한 설명 옳지 않은 것. 자, 국가 간의 분쟁을 법적으로 해결하는 국제연합의 주요 사법기관이고요. 자, 국제연합의 비가맹국도 일정한 조건 안에서 재판 규정이 당사국이 될 수 있고, 3번 국가 간의 분쟁에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강제적 관할권을 행사하는 게 아니라 국가 간의 협의가 되었을 때만 국제사법재판소의 관할로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독도 문제와 관련해서 일본은 국제사법재판소에 이걸 가져가려고 합니다만은 우리와 협의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국제사법재판소에 관할이 되지 않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 4번 조약이나 국제관습법 등의 국제법을 적용해서 심리하고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답은 3번입니다. 자, 13번 좀 쉬운 문제니까 빠르게 보겠습니다. 자, 표는 영국의 선거법 개정 과정 나타낸 것, 옳지 않은 것 고르기입니다. 너무 쉽죠? 1번 선거법 개정으로 선거권이 어떻게 됐습니까? 유권자가 계속 넓어졌죠. 유권자, 산업자본가만 유권자이다가 노동자, 농민, 21세 이상 남자에서 모든 남녀까지 유권자가 할수록 넓어졌기 때문에 답은 1번이고요. 정치 참여에 대한 노동자나 농민이나 이런 계층들의 요구가 있었고, 초기에는 산업자본가만, 즉 일정한 재산을 가진 사람만 선거권을 가지고 있었고, 4번 성별에 의한 제한이 있었죠. 자, 남자만 선거권을 가졌기 때문에. 그래서 답은 1번입니다. 다음 14번 보시겠습니다. 자, 이 문제는 굳이 아니더라도 이제 답은 찾을 수 있습니다. 표는 국제기구들의 의사결정 구조를 비교하는 것, 이에 대한 옳은 설명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이게 UN 총회에서 의사결정하는 방법입니다. 한 국가가 표를 하나 가지고 있고 총 회원국의 3분의 2 이상이 찬성하면 의결된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다음 나는 한 국가가 한 표를 가지고 있는데, 자, 모든 상임 이사국들이 찬성을 한 다음에 이것을 포함해서 9개 국가의 찬성이 필요한 것. 우리가 UN 안전보장 이사회의 의결 방식인데, UN 안전보장 이사회는 상임 이사국 5개랑 비상임 이사국 10개가 있는데, 상임 이사국 5개가 한 국가라도 거부해버리면 의결이 안 됩니다. 모두 다 찬성한 다음에 나머지 10개들 국가들이 또 10개들의 의결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거지,
자, 다시 한번요. 상임이사국들의 찬성 투표를 포함해서 9개국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는 상임이사국 한 개라도 거부해버리면 의결이 안 된다. 이거 꼭 좀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 다는 우리 이제 국제통화기금 IMF에서는 지분에 비례해서 경제력에 비례해서 투표권을 차등으로 둡니다. 즉, 돈 많은 국가한테 의결권을 많이 주고 있고, 그래서 총 투표권의 85% 이상이 찬성하면 의결이 되는데, 만일에 한 국가가 지분을 15% 이상 가지고 있으면은 그 국가만 거부해도 의결이 되지 않겠죠. 자, 이게 유엔 총회고, 이게 안전보장 이사회고, 얘가 IMF의 의결 방식인데, 굳이 가나 다가 어디에 해당되는지 모른다 하더라도 문제는 풀 수 있습니다. 자, 기억 보시죠. 보기에. 가는 강대국과 약소국 사이의 투표권의 차이가 없다. 자, 맞습니다. 둘 다 한 표씩, 모든 강대국, 약소국 둘 다 한 표씩 인정하고 있습니다. 자, 니은. 나는 9개 이상의 비상임 이사국들이 연합하면 상임 이사국이 반대하는 안건도 의결할 수 있다가 아니라 비상임 이사국에서 모두 찬성을 하더라도, 연합을 하더라도 상임 이사국 한 개 국가만 반대를 하면 의결이 안 됩니다. 그 다음, 니은 그래 틀렸고요. 디귿. 다는 15%를 초과하는 투표권을 가진 국가는 실질적인 거부권을 갖는다. 맞습니다. 85%를 넘어야 되는데, 그 85%가 안 되게 할 수 있다는 얘기고, 그 다음, 리을, 나, 다의 의사결정 방식은 약소국에게 불리하겠죠. 그 다음, 미음, 가, 나, 다의 의사결정 방식은 모두 주권평등의 원칙이 아니라 보시다시피 나, 다는 우리가 뭐 강대국 위주로 의결 방식이 정해져 있는 거라서 불평등하죠. 나, 다는. 그래서 답은 1번입니다. 자, 그 다음 간략하게 설명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우리가 희소성 때문에 선택의 문제가 생깁니다. 이 선택의 문제를 경제 문제라 그럽니다. 무엇을 얼마나 생산, 어떻게 생산, 누구에게 분배, 이런 거 배웠을 겁니다. 요 해결 방식을 놓고 수요와 공급에 따라 해결하면 우리가 이걸 시장 경제, 정부의 개입에 따라 다 해결하면, 정부의 계획과 명령에 따라 해결하면 이걸 우리가 계획 경제라 그럽니다. 맞죠? 물론 시장 경제나 계획 경제 이전에 옛날 봉건사에서는 어떻게 해결됐을까요? 자, 1번에 보면 무엇을 얼마나 생산, 어떻게 생산, 누구에게 분배는 아버지가 하던 대로, 옛날부터 우리 조상이 하던 대로 결정을 했겠죠. 무엇을 얼마나 생산, 어떻게 생산, 누구에게 분배. 이걸 기본 경제 문제라 그러는데 어떻게 해결한다? 봉건사에서는 아버지가 하던 대로, 옛날부터 하던 대로. 그래서 전통과 간섭에 따라 기본 문제를 해결했을 것이고, 공산주의 사회에서는 정부의 명령과 계획에 따라 해결한다. 그래서 2번은 맞는 말이고요.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원칙적으로 정부가 개입하지 않기 때문에 이 정부가 빠져야 됩니다. 그래서 가격, 수요와 공급에 따라 해결한다. 그 다음 수정자본주의에서는 시장, 수요와 공급의 재화에 맡기되 예외적으로는 정부가 개입을 한다. 그래야 맞는 지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가장 맞는 말은 2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16번 헌법재판소의 권한과 관련된 문제입니다. 자, 가는 뭡니까? 영화진흥법에 대해서 위헌 제청을 했네요. 가는 이게 뭡니까? 그러면 위헌법률 심판이 될 것이고요. 그 다음 나는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 아예 나와 있네요. 그 다음 헌법소원 중에서 위헌형 헌법소원, 우리 헌법소원 두 가지가 있죠. 권리구제형 헌법소원과 위헌법률 심사형 헌법소원. 그 중에서 다는 위헌법률 심사형 헌법소원. 그 다음 라는 권한쟁의 심판. 하나만 더 있으면 되겠죠. 우리 하나 빠진 게 위헌정당 해산 심판이 있는데 얘는 좀 빠져 있는데 가나 다라에 대한 연결하기입니다. 자, 1번 가의 심판 결과 국회는 법 개정에 부담을 지게 된다. 맞습니다. 우리 헌법 불합치한 게 뭡니까? 헌법에 맞지는 않는데 일시적으로는 한정적으로는 유효를 해주겠다. 단 그때 이후로는 새로운 법을 만들어내라. 그때까지. 이해되시나요? 자, 다시 한번요. 헌법 불합치 결정은 헌법에 맞지 않는데 원래 위헌 결정을 내려야 되는데 위헌 결정을 내려버리면 갑자기 법률이 없는 무규범 상태 혼란이 초래될까봐
일정한 기한 동안만 그 법률을 유효로 만들어주고 그 기한이 지나면 그 법률은 무효가 됩니다. 단 국회의원들이 그 유효인 기간 동안에 다른 법을 그 법을 대체할 수 있는 유효인 법을 대체할 수 있는 법을 만들어내라. 이게 헌법 불합치입니다. 자, 법적 안정성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죠. 다시 한번요. 일정한 기간 동안만 유효고 그 기간 동안 새로운 법을 만들어내라. 이게 헌법 불합치 결정입니다. 그래서 1번의 가 심판 자 헌법 불합치 결과 국회는 법 개정에 부담을 지게 된다. 맞는 말입니다. 2번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은 국회 제적 3분의 2 이상의 찬성에 의한 탄핵 소추가 먼저 있어야 됩니다. 다시 한번요. 국회에서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하는 것은 탄핵 심판이다, 탄핵 소추다. 탄핵 소추고 헌법재판소로 가는 게 탄핵 심판입니다. 탄핵 소추랑 탄핵 심판 헷갈리지 마십시오. 국회의 권한은 탄핵 소추고 헌법재판소의 권한은 탄핵 심판입니다. 그 다음 자 우리가 헌법소원 중에 유언법률 심사형 헌법소원인데요. 자 거기서 위헌이라고 결과가 나왔네요. 헌법재판소에서. 그러면 방송법 해당 조항은 효력을 상실한다. 맞는 말이고요. 그 다음 권한쟁의 심판인데 우리 권한쟁의는 국가기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 또는 지방자치단체끼리의 권한 다툼에 관한 것을 헌법재판소에 하는 것인데 자 먼저 가사건에서 즉 유언법률 심판의 청구는 법원이 합니다. 맞습니다. 여기는. 근데 우리 권한쟁의 심판은 누가 합니까? 권한쟁의와 관련된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가 합니다. 국회가 아니라 다시 한번요. 가 틀렸습니다. 는 즉 권한쟁의 심판의 청구는 권한 다툼과 관련이 있는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청구합니다. 그래서 답은 4번입니다. 자, 이건 제가 아까 3회에서 간단히 했던 겁니다. 3회에서 했던 거 다시 한번요. 우리 무역수지에는 경상수지와 자본금융계정이 있는데 자, 저는 그냥 이걸 비경상이라 가르칩니다. 이 경상수지에는 상품수지, 서비스수지, 본원소득수지, 이전소득수지 이렇게 나옵니다. 자, 우리 물건을 사고 팔고 해서 번 이걸 우리가 무역수지로 한다면 이 두 개를 우리가 무역외수지를 합니다. 그래서 경상수지 중에서 이전소득수지, 자 생산 요소를 제공하지 않고 공짜로 얻는 이 이전소득수지는 빼고 무역외수지를 계산합니다. 자, 먼저 기억부터 어디에 해당되는지를 보시자고요. 자, 외국인 근로자에게 지급한 임금은 본원소득수지에 해당됩니다. 우리 본원소득수지는 다시 한번요. 생산 요소의 제공의 대가. 그래서 임금, 노동, 토지, 자본, 경영의 대가에서 임금, 이자, 지대, 건물산, 임대료 수익, 또는 주식의 배당금, 이런 것들 정기적으로 받는 것들입니다. 그 다음 해외 투자에서 얻은 것, 해외 투자 수익. 자, 투자금 자체는 여기에 들어갑니다. 다시 한번요. 투자금 자체는 비경상 일시적으로 들어가니까 여기에 들어가는 것이고, 투자된 원금 자체는 여기다 들어가는 것이고, 그 투자금으로서 나온 투자의 대가로서 나온 배당금이라든지 이자는 본원소득수지에 들어갑니다. 다음 디귿, 수입품을 우리 선박에 실은 것에 대한 운임. 자, 인간 활동에 대한 대가, 서비스 수지입니다. 다음 리을, 해외 차관에 대한 이자. 자, 차관, 투자는 한 번 들어갔죠. 일시적으로 딱 한 번 동시에 많은 돈이 들어갔고 그 대가는 계속 나오죠. 그래서 역시 본원소득수지에 해당이 되고요. 자, 그 다음 리을, 기아에 허덕이는 나라에 대한 무상원조. 자, 생산요소 제공의 대가 없이 공짜로 주는 돈 이전소득수지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얘는 무역의 수지가 아니겠죠. 그 다음 비읍, 해외여행. 역시 인간의 활동에 대한 대가 서비스 수지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답은
미음을 뺀 미음만 이전 수지라서 무역의 수지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답은 3번입니다. 자, 그 다음은 18번. 불평등한 소득 분배를 개선하기 위한 정부의 노력으로 볼 수 없는 것. 자, 1번 누진세 제도, 2번 생활 필수품에 대한 세율 인하, 3번 국민건강보험 등 사회복지보험의 실시, 4번 직접세의 비율을 낮춘다. 자, 답은 4번인데요. 자, 누진세, 직접세 그냥 간단히 설명하겠습니다. 지금 이게 20번하고 18번이 연결되는 문제라서 제가 18번과 20번을 같이 그냥 묶어서 설명을 할게요. 우리가 가령, 자, 소득이 100만 원이다. 200만 원이다. 500만 원이다. 1000만 원이다 했을 때, 자, 비례세, 직접세부터 설명을 할게요. 자, 비례세, 누진세부터 죄송합니다. 자, 비례세는 가령 10%씩을 걷겠다라고 한다면 이 사람한테는 세금을 10만 원, 이 사람한테는 20만 원, 이 사람한테는 50만 원, 이 사람한테는 100만 원의 세금을 걷는 게 비례세라면 누진세는 쌓여 나가는 세금입니다. 그래서 얘한테는 이 사람한테는 3%를 걷겠고 이 사람한테는 10%를 걷겠고 이 사람한테는 20%를 걷겠고 이 사람한테는 30%를 걷겠다. 자, 쌓여 나가는데 세율이 쌓여 나갑니다. 그래서 이 사람한테는 3만 원을 걷겠고 이 사람한테는 세금을 20만 원을 걷겠고 이 사람한테는 얼마입니까? 100만 원을 걷겠고 이 사람한테는 300만 원을 걷겠고. 자, 요게 누진세거든요. 자, 여러분이 아셔야 될 게 비례세에서는 세율이 일정합니다. 누진세에서는 세율도 계속 증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래프를 그리실 때 가장 흔하게 나오는 형태로서 Y축에 뭐가 있는지 잘 보셔야 됩니다. 여기가 세율이냐, Y축이 세액이냐를 잘 보시고 문제를 푸셔야 됩니다. 만일에 세율이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비례세는 일정하겠죠. 이렇게. 반면에 누진세는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해서 세율이 증가되겠죠. 반면에 세액이다 Y축이 그렇다면 비례세는 어떻게 됩니까? 소득에 따라 단순비례를 증가하겠죠. 이렇게. 반면에 누진세는 어떻게 됩니까? 가파르게 이렇게 증가를 하겠죠. 이해되시죠? 먼저 그래프에서 Y축을 보고 우리가 시험 문제에 A, B 여기를 가로치고 문제 나왔을 때 문제를 푸실 줄 알아야 된다는 거 하고요. 그 다음에 자, 따로따로 하지 마시고 우리가 비례세는 간접세랑 문제를 같이 푸셔도 되고요. 누진세는 직접세랑 같은 성격으로 문제를 푸시면 됩니다. 자, 비례세는 소비를 기준으로 세금이 부과가 됩니다. 뭐 담배, 술, 과자 이런 것들에 세금 들어가 있는 것들. 반면에 누진세는 소득을 기준으로 부과가 되고요. 자, 그 다음 비례세는 세금을 부담하는 사람하고 직접 내는 사람하고 다릅니다. 그래서 간접세라고 하는 것이고, 반면에 직접세는 부담자가 직접 세금까지 납부하는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기분 나쁘겠죠. 조세 저항이 강하겠죠. 얘는 징수, 걷기가 편하겠죠. 그러다 보니까 세금 걷기 편하니까 비례세를 많이 걸으면 문제점은 뭡니까? 약자 배려가 안 되죠. 보시자고요. 우리 100만 원 버는 사람한테 10만 원, 1000만 원 버는 사람한테 100만 원을 걷는데
이 1000만원 버는 사람이 내는 세금 100만원보다 100만원 내는 사람이 내는 90만원. 우리가 세금을 뺀, 이 사람은 세금 10만원을 뺀 90만원만 가지고 처분할 수 있거든요. 쓸 수가 있거든요. 이걸 우리가 가처분 소득이라 그러는데, 이 사람은 세금의 10만원, 10만원의 세금을 아주 가혹하다고 느낄 거란 말이에요. 이 사람에 비하면. 왜? 1000만원 버는 사람은 앞으로도 쓸 수 있는 소득이 얼마 있습니까? 900만원 있는데 세금 내고도 이 사람은 달랑 90만원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 비례세보다는 외려 이 누진세에서 약자의 배려 효과가, 약자에 대한 배려 효과가 훨씬 더 강한 거죠. 특히 이렇게 많이 낸 세금을 이 사람한테 다시 분배해주자. 이걸 우리가 이제 소득 재분배라 그럽니다. 그래서 우리가 불평등한 소득 분배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누진세 제도를 적극 활용하고 직접세의 비율을 높여줘야 됩니다. 이해되시죠? 그리고 생활필수품의 가격 세금은 인하를 해줘야 되고. 왜? 생활필수품은 주로 소비를 기준으로 부과되는 비례세, 간접세의 성격이니까 간접세의 비율을 줄여주고 직접세나 누진세의 비율을 높여줘야만 소득 재분배 효과, 약자 배려 효과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18번의 답은 틀린 말, 정부의 소득 재분배, 소득 분배 개선을 위해서는 직접세의 비율을 높여줘야 된다. 그래서 4번이 틀렸습니다. 자, 20번을 먼저 하시고 19번 가시겠습니다. 자, 마저 보시죠. 보시면 Y축에 세 액이 적혀 있고 우리가 A, B, C 나와 있습니다. A는 지금 세 액이 대상 금액에 따라 세액이 폭증적으로 늘어나는 누진세에 대한 설명이고요. B는 단순 비례라는 비례세고, 그 다음 외래 C는 부자한테 세금을 더 세액이 크게 늘지 않고 있는 역진세, 현실에서는 크게 존재하지 않는 역진세에 대한 설명입니다. 자, 그러면 기억. 자, 누진세는 주로 직접세를 부과할 때 적용된다. 맞는 말입니다. 자, 니은은 틀렸죠? 비례세는 누진세에 적용되는 세제가 아니라 A가 그렇죠. A가. 그다음 디귿. A는 B보다 빈부격차를 완화하는 효과가 크다. 맞습니다. 다시 한번요. 누진세나 직접세가 빈부격차를 해소하는 효과, 소득 재분배 효과가 훨씬 더 크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다음 리을. C의 비중이 높아지면 가난한 사람이 세금을 더 많이 내는, 또는 부자가 더 적게 내는 이런 역진세의 성격이 높아지면 조세 정의는 개판이 되겠죠. 그래서 리을은 틀렸고요. 답은 2번이고요. 그 다음 마지막으로 19번 가시겠습니다. 자, 수업 시간에 제시된 자료 옳은 설명 나와 있는데, 자, 보니까 뭔가요? 우리 실업의 종류를 물어보는 건데요. 경기 침체 때문에 발생하는 실업을 우리가 경기적 실업, 반면에 자동화 구조도 산업 구조 변화 때문에, 즉 기계가 사람을 대신하면서 사람이 잘리고 기술이 없어서 잘리는 실업, 우리가 이걸 구조적 실업이라 합니다. 자, 그다음 마찰적 실업은 뭡니까? 원인은 직업을 바꾸는 과정에서, 전환 과정에서 발생하는 실업.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얘는 자발적 실업이죠. 다시 한번요. 자, 경기적 실업은 물건이 안 팔려서, 수요가 부족해서 물건이 안 팔리니까 실업자가 생기는 겁니다. 해결책은 뭡니까? 정부가 개입해서 수요를 늘려줘라죠. 맞죠? 그래서 수요를 총 수요를 증가시켜주면 된다. 정부의 경기 부양 정책, 실업자를 데려다 일시키면 되는 거죠. 반면에 구조적 실업은 내가 평생 동안 했던 일이 이제는 그 산업이, 그 일이 이제 한물 가는 산업이고, 또는 기계가 대신하다 보니까 내가 실업자가 되는 거죠. 그러면 나는 어떻게 됩니까? 다른 직업을 빨리 공부해서 해야만, 다른 교육을 받아야만 다른 일자리를 구할 수 있겠죠. 반면에 마찰적 실업은 내가 직업을 바꾸는 과정에서, 또는 직장을 바꾸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실업이니까 언론, 취업 정보나 직장 정보를 제공해주면 될 것이고요. 계절적 실업은 우리 실업이라는 게 겨울에 할머니들이 시골에 가서 보면 놀고 있거나, 또는 우리 공사 현장에서 일하신 분들이 겨울에는 놀고 있거든요. 여기 실업 통계상 이게 실업에 해당되다 보니까 이 계절적 실업도 실업으로 분류를 합니다. 그래서 대책은 뭡니까?
겨울에 할머니들 또 시골 할머니들 일을 시켜야 되겠죠. 우리 추수 끝나면 놀잖아요. 그래서 뭐 농공단지를 만든다든지, 맞죠? 시골에다 공장 만들어서 겨울 전에 쉬고 있는 할머니들 오셔서 일 시키면 되는 거죠. 또 뭐 간의 수공업을 특화시킨다든지 이러면 겨울에도 노시는 분들 일 시킬 수 있다는 얘기죠. 자, 여기에 대한 문제들을 보겠습니다. 보시면 19번에 1번 보시면, 자, 1번에 구직 포기자의 증가는 경기적 실업에 따른 실업률의 증가 요인이란데, 자, 이렇게 보시자고요. 우리가 15세 이상의 인구를 노동 가능 인구라 합니다. 그래서 15세가 안 되면 노동이 불가능한 인구라서 알바도 쉽지 않다는 얘기죠. 그 중에서 일할 능력과 의사가 있는 사람을 경제활동 인구라 합니다. 반면에 일할 능력과 의사가 없는 사람을 비경제활동 인구라 합니다. 그래서 일할 능력과 의사가 있는 사람 중에 실제로 일자리가 주어지면 우리가 이걸 취업자, 일자리가 구하지 못한 사람을 실업자 하는 것이고요. 반면에 이 비경제활동 인구는 일할 능력과 의사가 없는 사람, 뭐 군인, 죄수 뭐 이런 사람 들어가는데, 자, 보실게 취업 포기자가 여기에 해당됩니다. 그러면 실업자들 중에서 만약에 경기가 안 좋아서 실업자들 중에서 이 실업자들이 취업을 포기한다면 취업 포기자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실업률 계산을 어떻게 하냐면 경제활동 인구분의 실업자의 수 곱하기 100을 하거든요. 그러면 실업 상태에 있던 사람이 취업을 포기해버리면 외려 실업자가 줄죠. 실업자가 줄다 보니까 실업률은 외려 떨어지는 문제점이 나오는 거죠. 이해되시죠? 무슨 말씀인지? 이게 실업률 계산의 문제점인 거예요. 다시 한번요. 우리가 실업자의 상태에 있던 사람이 찾다 안 돼서 아예 취업을 포기해버리면 아예 실업자의 수가 감소해서 이 취업 포기자가 증가하거든요. 그런데 우리나라 실업률 계산은 경제활동 인구분의 실업자의 수를 계산하기 때문에 이 실업자의 수가 감소하는 결과가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1번이 틀렸습니다. 1번은. 그 다음 2번. 디플레이션을 경험할 때, 인플레이션의 반대말이죠. 기억보다 니은이 급속히 나타난다. 자, 디플레이션을 경험할 때 경기적 실업보다 구조적 실업이 급속히 나타난다. 자, 우리 디플레이션은 뭐냐면 인플레이션의 반대 현상으로서 물가가 하락하는 현상이죠. 물가가 왜 하락합니까? 수요가 없어서. 맞죠? 물건에 대한 수요가 없다 보니까 물가가 하락하고 물건이 안 팔리니까 물건 가격이 떨어지니까 수요가 하락해서 물건 값이 떨어지고 실업자가 증가하는 현상이거든요. 이 디플레이션은 주로 경기적 실업과 관련되는 현상입니다. 그래서 구조적 실업은 경기 상황과 상관없이 내가 알고 있는 내 직업 기술이 사양산업이거나 또는 기계에 의해서 대체됐을 때 발생하는 실업이기 때문에 우리 디플레이션 경험할 때는 외려 니은보다 경기적 실업이 더 급속히 나타납니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디플레이션 때 나타나는 실업은 주로 경기적 실업입니다. 다음 3번 새로운 일자리를 탐색을 위해 직장을 그만두는 것은 마찰적 실업, 자발적 실업입니다. 다음 정부의 총수요 확장 정책은 리을, 경기적 실업을 확대할 때 가장 효과가 있습니다. 우리 대표적인 학자가 케인즈죠. 케인즈. 수요를 늘려서 실업을 줄일 수 있다. 이것이 케인즈 경제학의 의미입니다. 제가 좀 두서없이 빠르게 하다 보니까 말도 좀 말렸고 이론이 이렇게 명쾌하지 않은 부분도 있는데 뭐 하시는 대로 다시 한번 꼼꼼히 다시 정리를 한번 해보신다면 다시 이해가 되실 거라 생각을 하시고요. 아무쪼록 여러분들 좋은 수험 결과 얻으셔서 바라시는 목적 달성하시기 바랍니다. 네, 마치겠습니다.